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 그만두고 이제 중국에 무역을 배우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와중에 이제 어떤 분이 중국에 그때는 이제 조선족 국제 결혼할 때니까 조선족 결혼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에 있는 이제 거래처에다가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분이 있는데 혹시 그쪽에 신부를 소개하는 분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중국 조선족 주로 국제 결혼을 하는 그런 시절이 있고 주로 심양이나 연변에서 국제 결혼을 많이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제 중국은 가보면 주로 부동산에서 결혼 소개라고 해서 우리 벼룩시장 관계로 같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결혼 소개도 같이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 거래처에 있는 분이 그쪽에 있는 부동산하고 연결을 해서 가능하다 해서 신랑을 데리고 가서 결혼을 시키고 결혼을 하고 오니까 또 그 신랑의 친구가 자기도 또 가겠다. 그래서 두 번 연달아 들어가면서 해보니까 이 결혼 서류라든지 절차를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결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중국 결혼을 뭐 할때 심양 이쪽에서 막 하다가 흐름이 베트남으로 가기 시작한 게 중국 여성들이 도망간다 이런 이미지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는 조선족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결혼은 도망간다. 근데 그 대안으로 이제 베트남 결혼이 온 거죠. 그래서 또 베트남을 가서 호치민, 하노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결혼 일을 하다가 한 5, 6년 정도 지났을 때쯤 이제 베트남에도 한때 그런 바람이 불었어요. 와서 도망가서 일하러 가는 분위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라오스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15년 전이니까 2010년도 가서 라오스를 본격적으로 그때는 라오스만 하게 된 거죠. 이제 베트남은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15년이 흘렀죠. 흘러서 약 800상 정도 제가 중계를 했던 것 같아요. 800상 많이 하셨네요. 근데 15년에 800상은 그래 많은 건 아니죠. 그 올해 종사를 하셨죠? 그렇죠. 10년. 2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죠. 그때 중국에서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이 그 다른 나라로 보면은 마담 역할을 같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라오스는 마담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께서 직접 신부를 그러니까 사장님이 마담 역할까지 직접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라오스에 진출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점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신부를 모집해주는 마담이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결혼 증명서를 만드는데 1년에서 1년 반 걸렸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참금입니다. 지참금이 5,000불, 지금도 5,000불, 3,000불 주는 회사들이 많고, 심지어 뭐 그때는 10,000불 달라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베트남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10,000불을 더 주고 오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업자들이 시장 조사로 갔다가 다 포기하고 간 나라가 라오스란 말이죠. 그런 객관적인 조건보다도 사실은 그 후련 단신으로 가셔가지고 개척하는 게 쉽진 않죠. 그 새로운 그렇죠. 나라에서. 근데 지금도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직접 혼자 가셔가지고 직접 개척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라오스를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미얀마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노이에서 출발을 했는데 미얀마로 바로 가는 게 없어가지고 라오스에서 환승을 해서 미얀마를 가서 보름 정도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미얀마는 법적으로 너무 강하고 불법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라오스는 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벌 기준도 약할 거다 생각해서 미얀마를 포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라오스에서 내가 안 오고 라오스에 멈춰버렸죠. 멈추고 라오스에 내려가지고 라오스에 있어 보니까 그때 당시 너무 조용하고 좋은 느낌이었거든요. 이 정도 나라 같으면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해서 보통 중개업자분들이 한국에서 그 여행사처럼 가서 그냥 미팅만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현지화되고 각 나라별로 통계상 측정할 수는 없지만 1등 업체들은 다른 게 현지의 기숙사가 잘 돼 있는 거랑 두 번째는 이제 거의 현지에 오래 사장님들이 상주하시면서 개척하는데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두 가지 다. 엄청 어렵죠. 어렵고 제가 이제 그렇게 그때 하노이에서 라오스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무르면서 분위기를 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그때 당시 돈으로 5천만 원을 들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면서 첫 번째 갔을 때 시장 조사할 때 한국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통역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영어를 하는 직원을 뽑아가지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한국인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영어를 하는 직원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소통을 지금도 저희들은 다 영어를 하는 영어로 소통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영어를 하는 직원을 데리고 이제 또 현지에 영어 하는 직원을 또 뽑고 그렇게 해서 집도 거기다 하나 얻고 집을 예, 집을 얻었죠. 그 집을 얻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1년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안에 내가 승부를 보든 못 보든 그 돈은 나가는 거잖아. 나간 거잖아요. 이미 1년치를 다 줬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여기서 1년 안에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결혼업자들이 거기 가서 라오스를 개척하면 신랑들을 보내주겠다고 한 업체들이 단 한 팀도 안 왔어요. 왜냐하면 지켜보는 거죠. 실제로 신부가 노나 안 노나를 보는 거죠.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을 거쳐서 서류가 1년에서 1년 만 걸리는데 이걸 이 사람들이 완수를 해내나 못 해내나를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1년 정도 지켜본 후에 신부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한 달에 20명에서 40명 정도 신랑들이 들어왔어요. 결혼을. 그때는 베트남 안 되는 신랑들이 많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조건이 더 열악했죠. 안 좋은 신랑들이 많이 왔고 농촌 신랑들도 많이 왔는데도 그때 시집간 신부들이 지금도 다 잘 살고 있거든요. 그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신부들 찾기 위해서 차를 렌트하고 통역을 데리고 시골로 가가지고 온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을에 가게 전방에 들어가서 이 동네에 처자가 누가 있냐 물어봐서 그 집에 지금도 찾아가고 직접 운전해서 라오스에서 다니시기 지금도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사를 데리고 다니죠. 길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신부집에 가서 물어보면 대부분 다 부모님들은 한국 시집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었는데 지참금이 작으니까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신부를 찾다가 나이 그때 29살짜리 신부 하나를 찾았는데 그 신부가 1호로 우리 회사하고 결혼을 했죠. 결혼하고 결혼식장에서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왔는데 친척들이 보고 나도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한 명 결혼하면 보통 3, 4명 정도 들어와요, 소개가. 또 그 사람이 또 결혼하면 또 한 3, 4명씩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캐파를 늘려간 거죠. 늘려가면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서류도 끝까지 다 해보니까 어느 부서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되고, 어느 부서에서는 신랑이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다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각 나라별로 1등 하는 업체들은 일단 그 중개업자분들이 직접 저랑 부딪혀서 뭐 깨져보고 이러면서 개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나도 용기가 없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기 예. 때문에 그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지화 같아요. 사장님이 라오스에 상주도 하시고 직접 개척하시고 이게 또 그냥 연결만 현재 에이전트를 두고 연결만 하는 거랑 뭐 다른 부분이 무엇인가요? 가장 큰 거는 목적이 틀린 거예요. 자, 한국에 있는 사장님하고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하고는 목적이 틀려요. 그렇죠. 현지 에이전시는 신부를 결혼시켜서 보내서 이 회사가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좋은 신부가 있으면 이게 내하고도 거래를 하지만 다른 회사들하고도 거래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왜 내가 베트남에서 라오스를 가게 됐냐면 베트남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좋은 신랑을 데려와도 마담들이 안 좋은 신부를 주거나 마담이 속여버리면 다 속아버리니까 내가 차라리 속더라도 내 자신한테 속는 게 낫다. 그래서 내가 에이전시도 하고 내가 한국 사정도 하고 한국에서 신랑도 핸들링하고 다 할 수 있으면 최소한 내가 에이전시나 마담 때 속는 일은 없지 않겠나. 내가 속는다는 거는 결국 곧 내 신랑이 속는다는 뜻이거든. 나를 믿고 왔는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신랑이 속는 거잖아. 피해를 보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지를 직접 운영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해보면 에이전트를 하시는 분들은 뭐 쉽게 말해서 뭐 다 형태는 다르겠지만 착수금을 받고 그 이미 수익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나쁘게 말하면 매칭이 되든 안 되든 크게 상관은 없잖아요. 아니 뭐 매칭은 돼도 매칭이 돼야 착수금을 받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윤이 놀라면 성공이 돼야 돼. 성사가 돼야 되는데 성사가 되는 게 목적인 거하고 한국에 있는 회사는 성사 플러스 한국에 와서 잘 사는 게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목적이 틀리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업체가 장기적으로 그 유지가 잘- 되고 이제 잘 되려면 이제 결혼한 신부들이 잘 살아야 돼. 신부들 잘 살고 남자분들이 이 회사가 좋다, 이 사장님이 좋다, 책임감 가지고 해주신다. 그리고 현지화가 되어 있으시다. 이런 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뭐 1, 2년 하고 그렇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개가 나오고 어떻게 서로 관계가 유지가 잘 되고 신랑들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의 결정은 신부가 한국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전제거든. 그렇죠. 그럴 나의 목적은 신부 신랑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잘 사는 게 목적이지만 첫 번째 목적은 성사를 시켜서 이혼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한국에 보내면 자기가 뭐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 비슷한 것이지만 다른 거죠. 에이전트도 그런데 대부분 업체들이 현지화되지 않는 업체들이 대부분은 나쁘게 말하면 그 한국에 입국시켜주고 아니면 그나마도 안 해주고 그 현지에서 뭐 어떻게 결혼식하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버리는 것도 많아요. 그런 업체들도 있고 실제로 여기 한국에서 라오스를 한다고 유튜브를 만든 회사 중에서 그 대표가 라오스를
몇 번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결정적으로 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박의 겉모습만 보고 수박이 맛있다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데, 전문성이라는 거는 왜 전문성이 필요하냐면 결혼을 시키고 뭐 이렇게 성사시키고 신부를 보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6개월, 8개월이라는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깨진 커플도 많고, 신부가 잘못하는 경우, 신랑이 잘못하는 경우, 뭐 경찰 단속을 당하든지, 뭐 마을의 이장한테 돈을 뜯기든지, 뭐 별의별 문제들이 다 발생하거든요. 그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능력인 거죠. 그렇죠. 그게 아무 문제 없이 흘러오면 능력이 보여지지가 않잖아. 근데 이 회사가 능력이 발휘할 때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이걸 대처해 나가느냐. 그 다음에 정말 책임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뭐 국제결혼업이라는 게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뭐 경험에 의존하고 경험으로 저기 돌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쌓여 있느냐를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보려면 이 회사에 뭘 봐야 되냐면, 이 회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서 머무르면서 얼마나 많은 신랑들 그렇죠. 결혼시켰고, 그 사이에서 방금 말한 800명을 결혼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그 인생의 축소판 같아요. 그래서 6개월이다. 그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발생하죠. 그래서 그걸 판단하고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이라는 게 법적인 책임도 있지만 내가 느끼는 양심적 도의적인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제중개업법을 만들면서 결혼정보회사에 짐을 덜어줘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걸 벗어나 버리면 쉽게 말하면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같은 경우에 분명히 우리 회사가 잘못했고 우리 신부가 잘못했는데 법적으로 보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일도 또 많아. 근데 정부에서는 그걸 캐치할 수 없거든.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통상적으로 이 부부 사이에 아기를 낳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한 법을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중개업법이 내가 볼 때는 결혼 중개업자들을 날개를 달아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것만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사장님처럼 좋은 마인드로 하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서 면피하는, 사장님도 이제 남자분이 좀 안타깝게 잘 안 되시면 또 재추진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나는 진행 과정을 지켜보거든요. 신랑이 신부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또 신부가 신랑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문제가 오는지. 직원들도 저한테 계속 컨펌을 주고, 또 우리 매니저들도 계속 저한테 컨펌을 주거든요. 상황을.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내가 내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 신랑은 조금만 좋은 신부를 만나면 잘 살 수 있다 싶으면 제가 다시 결혼을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11을 받고 결혼시켜주든지 어떻게든 다시 해서 잘 살게 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신랑은 내가 또 새로운 신부를 해줘도 못 살 것 같다 싶으면 제가 차라리 돈을 내주는 경우는 있어도 다시 안 시켜주거든요. 최근에도 제가 돈을 내준 경우가 있어요. 돈을 반 내주고 말았거든요. 경비 빼고 반 내주고 니하고 내하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끝낸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신랑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봤는데 신부가 하나의 잘못만 발생해도 결혼을 안 한다고 중간에 깨니까 많은 채팅도 해보고 현지에 가서도 진행을 해봤는데 또 그 사람의 잘못만은 또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신부가 우리한테 뭐 숨긴 게 나타나든지 뭔가 잘못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의 가실도 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50%로 돈을 돌려줄게. 니하고 내하고는 인연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돈을 돌려주고 서로 합의서도 안 적었어요. 그냥 카톡으로 서로 합의하고 바로 돈 돌려주고. 그 신랑도 지금 서울에서 일하고 있고 토목회사 부장님인데 조건들이 참 근데 인연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대처 능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연하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신랑 같은 경우는 결혼까지 다 했는데 자기가 포기했거든요. 포기했는데도 내가 봤을 때 신랑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 회사의 문제도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거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회사에. 그걸 명확하게 들어야, 그래도 그거를 명확하게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사장님이 도의적으로라도 잘못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잘 합의든 대안이든 해서 해결해 주신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신랑 입장에서는 이건 회사의 잘못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신랑의 잘못도 있고 부부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뭐 반 정도는 서로가 각자 부담을 해야 되겠다. 이미 결혼도 하고 비용도 다 썼는데 그렇지만은 뭐 제가 그 50% 비용을 돌려주면서 딴 데 가서는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내하고는 안 맞는다고 뭐 그렇게 해서 돌려줘. 뭐 그런 케이스들이 뭐 간혹 나와요. 그 판단은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사람 일이다 보니까 뭐 남자 또 여자도 같이 서로 잘 만나야겠지만 그 중개해 주시는 중개업
중개업자, 중개인도 잘 만나고 케미가 잘 맞아야지. 맞아요. 되는 저하고 거죠. 궁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네. 어떤 신랑들은 보면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봤는데도 안 될 때는 이거는 조금 다른 종류의 신부, 성격의 신부를 소개해주면 만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지금 만난 신부가 안 맞아서 안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거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신랑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누구를 소개해줘도 안 될 상황 같으면은 빨리 수습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그 신랑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결혼정보회사가 그 신부나 신랑을 검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부의 검증에 대한 책임이 결혼정보회사에 있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PD님이 생각할 때 검증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서류상 문제만 없으면 그 그렇죠. 검증의 문제가 그 없는 서류라는 거예요. 게 혼인관계 증명서, 범죄경력 증명서, 건강진단서, 재직 증명서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판단 못해.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내면에 있는 성격이라든지 뭐 밤에 노는 거 좋아하고 여자 우리 신랑도 자기는 국제결혼 하러 왔다는데 남자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밤에 노래방 가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신랑들은. 근데 우리가 법적인 책임도 있지만 내 나름대로 우리가 신부를 검증하지만 밝게 못 내는 것도 많아 사실은.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그걸 과감하게 수습시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수습을 시킨다는 거는 그 뒤에 따른다는 부가적인 책임이 많아요. 내 입으로 내가 수습하자고 이야기했을 때는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게 중개업자를 위한 변명일 수도 있는데 중개업자도 신이 아닌 이상은 다 알 수는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수습을 해서 이 신랑이 잘 살면 이득은 신랑이 보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파혼이 돼서 신부를 기숙사에서 내보내고 제가 지금 2달 전에 2명을 내보냈거든요. 내보내고 그 신랑을 지금 다시 결혼식 한 명은 이미 결혼을 다시 했고 한 명은 지금 채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내가 이 둘이는 안 되겠다. 수습을 하자. 라고 했을 때 그 부담은 내가 담는 거거든. 그렇죠. 내가 지금 비행기 표까지 다시 결혼을 다시 시켜주잖아요. 그럼 내가 그 부담을 안을 정도로 이 신랑들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이 신랑은 너무 아까워. 내가 조금만 좋은 신부를 해주면 잘 살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이 신랑은 내가 누굴 해줘도 얘는 까다로워갖고 얘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계속 그렇게 신부의 단점만 찾아서 파혼 이유를 찾아내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은 50% 돌려주는 거거든요. 사장님께서 계약을 하고 나이가 많은 50대는 안 받으시지만 뭐 나이가 뭐 많거나 뭐 그렇지 않은 이상 이제 형 동생으로서 바로 하고 뭐 편하게 지내지. 의형제처럼 하신다고. 뭐 형제는 아니고 그냥 친한 생각해 보세요. 다 동생들이고 뭐 30대 같은 그 조카뻘인데 그런 친구들이 여기 와서 고민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 막 신부를 검증하고 연애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제결혼의 특성상 짧은 기간에 결혼을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문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너의 책임이야라고 떠넘기기에는 신랑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장님이 이제 국제결혼업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아까 중국에서 그 최초 1세대이신 거잖아요. 지금도 트렌드에 맞게 새롭게 해서 진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이제 1세대 분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그 사장님처럼 진정성 있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꼭 비즈니스를 넘어서 이제 좀 인간으로 이렇게 동생이나 아우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약간은 뭐 표현이 좀 뭐 남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업자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다들 법적인 문제 안에서 내 이득만 다 챙기잖아요, 전부 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법적인 문제가 탁 생기면 내가 돈 안 나갈 것만 챙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나도 그렇게 챙기죠. 챙기고 나도 내 회사를 지켜야 되고 회사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윤이 생겨야 되지만 그래도 이 친구를 봤을 때 이 친구 조금만 좋은 신부를 찾아주면 잘 살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나와버리면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또 새로운 회사를 찾아가서 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인생이 꼬이잖아요, 이 친구가. 내가 여기서 내가 한 발만 양보해주면 이 친구 인생이 안 꼬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양보하는 게 편하잖아요. 얘를 양보시키는 것보다 내가 양보하는 게 편하잖아요. 진정성 있게 하시는 분들은 뵈면 물론 중개업이라는 게 스트레스도 많지만 이제 온갖 번뇌를 가지고 사시는 것 같아요. 막 저도 약간 도 닦는 기분도 있어요. 막 밤에 자는데도 막 문자도 엄청 오고 막 새벽에도 자는데 자기가 고민이 되니까 그 새벽에 문자를 주겠죠. 시차도 다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을 탁 열면
그 밤에 고민했던 그때 문자들이 나한테 다 와 있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문자를 보면서 내 마음은 상쾌하게 아침을 출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다는 아니지만 그분의 번뇌를 50%는 느끼는. 그러니까 같이 공감해주고 해야 되니까 나도 옥소 마음이 힘든 거예요. 힘들고 요즘은 막 이렇게 신랑들하고 안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친해지면 매니저들한테 해야 될 이야기를 내한테 다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가 무시한다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그걸 다 같이 해주려면 나는 내가 감정 노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거를 아무래도 간접적이지만 느끼게 되잖아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뭐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 회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 또 새로운 나라도 개척도 해보고 남이 그 다른 업자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하면서 또 내가 길을 터주면 또 지금 이번에 인도네시아도 해서 이제 1호 커플이 나왔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터주면 그 다음 업자들이 라오스 따라오듯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와서 조금 더 좋은 나라를 하면 우리 신랑들이 조금 더 좋은 나라에 신부하고 결혼할 수 있잖아요. 라오스가 이제 베트남 대안으로 이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또 너무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작으니까 대안으로 못 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는 사실은 인구가 2억 8천이란 말이죠. 베트남의 3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나는 대안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가서 보니까 물가도 비싸고 섬이 만 몇천 개니까 신부들이 섬에서 다 날라와야 돼요. 맛을 볼 때.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물론 다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걸 누군가는 개척해서 어느 시스템을 만들고 폼이 되면 그 폼을 따라하는 업자들이 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꼭 내하고 결혼하지 않더라도 인도네시아의 좋은 신부들하고 우리 또 한국의 신랑들이 맺을 수 있는 매개가 점점 많아지면 결국에 우리 신랑들이 한국에서 잘 살게 되면 우리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애기도 많이 낳고 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남자분들이 그 연애 결혼을 아무래도 조건이나 요구치를 못 맞춰줘서 업체 국제 결혼도 많이 하시는데 그 대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새로운 걸 계속 찾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조지아 공화국도 갔다 오고 터키도 갔다 왔는데 지금 조지아 공화국은 너무 멀고 또 유럽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도 크고 또 그 친구들은 유럽 안에서 국제 결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으로 많이 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시아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인도나 방글라데시를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인도나 방글라데시는 제가 가봤는데 냄새가 일단 너무 많이 나요. 몸에서. 그래서 거부 반응부터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은 마지막 선이 미얀마하고 인도네시아거든요. 지금 거기가 마지막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얀마도 제가 가서 허가도 받아보고 있지만 인도네시아가 첫 번째는 합법적이라는 거. 허가가 나니까. 합법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랫동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신랑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베트남이나 뭐 불법이라고 하는 나라들 가보면 신부가 잘못해도 우리가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합법적이라는 거. 인구가 많다는 거.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도 좋고 호의적. 그 다음에 또 영어도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웬만하게 단어로 영어가 다 되더라고. 영어 되고. 영어가 되는 게 장점이 뭐 요즘에 AI 번역도 잘 나오고 해가지고 영어로 그 우리나라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하잖아요. 그런 걸 서로 데이트할 때 알아갈 때 훨씬 더 그런 것들도 좋고 그러고 무엇보다도 신부들이 유순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특징이 무슬림이라는 종교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신랑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신부가 바람나면 어떡하지 한국에 와서 이걸 제일 걱정해요.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천국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뭐 18개국에서 들어옵니까? 들어와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페이스북이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내 신부들한테 자유롭게 접근을 하거든요. 예, 집중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우리 신랑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신부들이 거의 관심이 없지만은 신랑하고 싸우거나 서운한 일이 있거나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런 데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어리니까 신부들이.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의 신부들은 좀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저도 무슬림 여성이랑 뭐 나라별로 이제 무슬림도 여러 종파가 있고 문화 차이도 있지만 저는 무슬림이랑 결혼 생활에 불편한 거는 사실 뭐 돼지고기 먹지 않는 거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적절한 표현을 하시는데 이중 안전장치처럼 법적인 뭐 안전장치도 있지만 종교적인 안전장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깊이도 있겠지만 꼭 무슬림이라고 우리 머릿속에 이제 테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무슬림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쉽게 말하면은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좀 기준은 오히려 우리 한국이 아시아의 한국 남자들이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성적으로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도네시아가 그나마 성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나라예요. 지금 동남아는 성적으로 개방되고 좋은 문화다 빨리 또 결혼하지만 빨리 연애를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뭐 베트남 할 것 없이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거기 어수 폐쇄적이란 거지. 그게
폐쇄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는 오히려 케미가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베트남 결혼한 신랑들이 제일 걱정 와서 베트남 애들이 계속 꼬셔내잖아요. 그래서 가출해서 공장 일하러 가서 바람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커뮤니티가 형성이 잘 돼 있고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오히려 네.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인도네시아에 가지고 있는 그 신부가 무슬림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나라 전체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진짜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머니 이모 같은 마인드를 가진 신부들이 성에 대한, 가정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신부들이 많다는 게 난 인도네시아의 엄청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거기를 가지 않아 지금. 근데 내가 1호로 지금 가서 또 비자 센터도 갔다 오고 비자 뭐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내 하나가 먼저 시작을 하면 또 누군가 진취적인 결혼업자가 또 갈 거 아니에요. 대안이 생기는 게 남자들 입장에서 좋죠. 나는 그 업자들이 나하고 경쟁자라 생각 안 해요. 동업자라. 지금 라오스에 있는 결혼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혼업자들이 저한테 물어오면 다 가르쳐줘요. 지금 모 결혼업자는 캄보디아에 있다가 지금 라오스에 와가지고 새로 개척을 하고 있거든요. 형님 동생하면서 제가 모든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다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좋은 업자들이 일을 잘해야 좋은 가정이 많이 나오니까.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또 생기면 좋진 않죠. 근데 그렇죠. 그래도 근데 안 좋은 업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노하우가 핵심이잖아요. 뭐 어디 책에 국제결혼 노하우가 있는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구두상 설명해 주는 게 핵심인데 베푸시네요. 아니 근데 심지어 그 직원을 구했는데 직원이 결혼 회사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걸 전화를 해서 그 직원을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 친구가 내 경쟁자라 생각 안 하고 협력자라 생각해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또 이 신랑이 정말 괜찮은데 내하고 안 맞아. 그럼 그쪽으로 또 소개해 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서 먼저 개척해서 이렇게 서류도 하는 거 다 배우고 나면 잘 되면 업자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또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한국 남자들 국제결혼이 대안이 돼야 법적으로도 뭐 국가 회사 그 각 자기 본인 회사에서도 지원이 되면 좋죠. 뭐. 그렇죠. 하여튼 뭐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인도네시아도 지금 시작을 했고 잘 될 것 같아요. 느낌은 너무 좋아요. 인도네시아도. 뭐 계속 사례가 나오고 그분들 또 인터뷰하고 이러면 또 우리는 남자들은 예. 더 또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핵심은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까 무슬림이라고 결혼 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 없다. 히잡에서 오는 거부감이 있거든요. 딱 처음 봤을 때 히잡을 쓰고 있으면 뭔지 모르는 이질감이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이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 신부가 지금은 우리가 무슬림이고 히잡을 쓴 신부를 소개 안 해요. 무슬림이 아니고 히잡을 안 쓴 신부만 하는데 히잡을 쓴 신부 중에 괜찮은 신부가 너무 많은 거야. 내가 가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이 신부들이. 이 신부들이 히잡을 써라 해도 한국에 오면 안 쓸 건데 왜냐면 자기만 쓰고 있잖아. 그럼 자연히 안 쓰게 될 건데 신부가 단지 그 종교적인 히잡이라는 그 거부감 때문에 좋은 신부를 놓치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히잡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 열려 있는 신랑이면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리고 진짜로 극단주의 이슬람 무슬림은 히잡이 여기 다 가리고 눈만 내놓고. 네,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렇게 이란이나 그렇죠. 사우디나 보시면 이라크 뭐 이쪽. 그런 게 진짜 극단주의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테러리스트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 나라가 많죠. 인도네시아는 그냥 종교적인 베이스가 그렇지 그렇게 막 그런 이슬람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나는 보니까. 히잡 써서 생활에 불편한 건 없고 이거는 사소한 팁이긴 한데 샴푸만 잘 쓰고 하면 왜냐면 히잡이 이게 냄새가 나요. 이게 통풍이 잘 안 되니까. 통풍이 잘 안 돼. 샴푸만 잘 쓰면은 최고 좋아요.